1번 근로기준 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개월을 초과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또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내로 실시 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 지금부터 같이 외우겠습니다. 대기, 유효, 일시, 주 이렇게 외울게요. 대기, 유효, 일시, 주 3개월 이내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 사항인데요. 제가 얘기했죠. 대기, 유효가 의미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텐데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기, 유효, 일시, 주 대기, 유효가 뭘까요?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 단위 기간, 유효, 서면 합의의 유효 기간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대기, 유효는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서면 합의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럼 일시주라는 거는 근로일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하는 거는 3개월 이내에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주별 근로시간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만 서면 합의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주가 나왔죠?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이거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고 여기서 나온 빨간색 일별 일시주라고 했죠. 이거는 3개월 초과가 아니라 3개월 이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다기보다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3개월로 잡았을 때 3개월 이내 그리고 3개월 초과 즉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데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때 공통사항은 대기 유효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일시 즉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3개월 초과할 때는 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앞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빼서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주 이내로 설정할 때는 이렇게 대기 유효가 공통사항이 아니지만 이거는 취업 규칙에 따라 실시 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조건에는 특정 주가 4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기 유효 일시주는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에만 적용이 되고요. 참고로 2주 이내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준을 정했다면 이것은 취업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고 특정 주에는 4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2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보기 1번입니다.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외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규율되지 않지 않고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똑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됩니다. 2번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없다?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에는 피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요.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신고의 사건 접수가 없으면 조사를 실수할 수 없다? 네, 틀린 설명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거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따라서 다 틀린 설명이고요. 4번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주의를 해야 하죠. 요청과 무관하게? 아니죠. 피해자의 요청과 피해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청과 무관하게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정답입니다. 이건 근기법 제76조의 3에서의 6항입니다. 76조의 3에서 6항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는 물론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사용자가 이 조항을 어겨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어떤 벌칙이 있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내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근로감독관 문제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1번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소속기관이 고용노동부입니다. 2번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지만 사용
사용자도 신문할 수 있나?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꼭 기억해두세요. 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의 관계라든지 노동관계상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괄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 근로감독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사용자도 신문할 수 있습니다. 3번, 의사인 근로감독관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의사이면 의심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충분히 바로 검진이 가능합니다. 4번,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네, 맞고요. 5번,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사한다. 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네, 보기 내용이 다 맞는데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에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면 안 되죠. 검사는 들어가더라도 근로감독관 자신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에 자신이 들어가 네, 상식상으로 옳지 않습니다. 4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임금 총액, 임금 지급일,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인데요. 임금 명세서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이제 임금 대장을 작성하는데 이 임금 대장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일에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임금 명세서라는 곳에 매월 작성을 하거든요. 임금 명세서의 기재 사항은 금기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사용자는 임금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 정보. 두 번째, 임금 지급일. 세 번째, 임금 총액. 이거는 조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입니다. 즉 임금의 구성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임금의 계산 방법. 여섯 번째, 임금의 공제 내역입니다. 회사에 혹시 다녀보신 분들은 임금 명세서를 한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임금 명세서를 보면 임금 명세서하고 보통 여기에다가 뭐 2025년 3월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름, 뭐 행정 며칠급,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행정 7급이든지 또는 뭐 대리나 과장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 예를 들면 본봉, 가족수당 어쩌고 저쩌고 해서 총 300 여기 공제 내역으로 해서 무슨 보험료 마이너스 얼마 또 소득세 얼마 빠지고 주민세 얼마 빠지고 뭐 얼마 빠져서 총 공제액은 50만원 그래서 토탈 25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임금 명세서에는 총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나왔죠. 임금 총액.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2015년 3월분이구나 이렇게 나오고 근데 고용연월일은 나오지 않아요. 종사하는 업무도 나오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임금 명세서 이번 달 나오는 임금에 대한 구체화된 임금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근로기준법령상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인데요. 정보처리 시스템의 교육 업무가 아니라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입니다. 단순 암기여서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량 근로의 대상 업무는 첫 번째 연구 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입니다. 정설분이고요. 세 번째는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자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입니다. 취재, 편성. 네 번째, 의복, 실내 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업무입니다. 다섯 번째,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입니다. 여섯 번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정설분, 취편, 디프, 감독 업무까지 이렇게 하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를 암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암기한 두 문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량근로면 정설분, 취편, 디프, 감이구나. 틀렸네. 설, 분, 취, 편, 디프, 감이구나 해서 아는 것은 2번이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서 분명히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 제한 있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량근로 대상 업무가 나오면 이렇게 두 문자 딴 걸로 타다닥 풀어주면 옳지 않은 것을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6번,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네, 이거는 금기법 제65조 1항인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임산부는 평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동법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임부와 산부를 당연히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같습니다. 임부와 산부를 포함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의 사용 금지입니다. 65조 1항의 일부 문구를 따갖고 왔는데 일부 문구를 따왔지만 문장상 틀린 문장이 아니죠. 18세 미만인 사람을 즉 임산부 연소자 중에서 연소자가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풀 문장으로 보면 임산부든 산부든 임산부와 연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꼭 알아두시고요. 2번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충 보면 그치 가족관계 기록사항도 있고 동의서도 있으면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의미로 끝나니까 맞는 것 같네 라고 보이는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는이에요. 또는 되게 의외로 또는이냐 이건 밑은 and 조건이죠. 둘 다 갖춰야 된다는 거고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틀린 이유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그리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 둘 다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가 되어야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구두 안 되고요.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 주는 것도 안 되고 구두도 안 되고 연소자에게는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자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보면 16살짜리 취업 인허증 있으면 취업 가능하죠. 미성년자도. 가지고 있는 학생하고 예술 관련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있는 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서 종이로 뽑아서 너한테 주면 너가 찬찬히 가서 읽어봐. 찬찬히 가서 읽어보고 이해 안 가면 가져오면 사업주인 내가 설명을 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린애들과 근로계약을 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쭉 전부 다 적어서 출력을 해서 주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숫자 기억하시죠? 1일에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근기법 제69조입니다. 이렇게 18세 미만인 연소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최대 일주 5시간까지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연소자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밥 먹지 무슨 연장 근로를 하니 진짜 하고 싶으면 너랑 나랑 합의를 해서 진짜 하고 싶으면 하루 1시간만 딱 더 해. 즉 월화수목금 1시간씩 해서 총 5시간까지만 한도로 연장 가능한 거야. 알았지? 5번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근기법 70조 2항의 1호인데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동의도 있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도 있어야 합니다. 7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 아니라 1시간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라고 나오면 틀린 설명이고요. 이거를 기준이 4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때마다 30분씩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8시간이 되면 30분씩 2개가 모이니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2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매월이 아니라 매주고요.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입니다. 보장해야 합니다. 근기법 55조고요. 3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4번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죠.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도 알아둘까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다. 네, 평균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이다. 그리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다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뿐만이 아니라 보통 연야휴라고 줄여서 부르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이런 연야휴에 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 가 포인트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자 본인의 동의도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의 구두 합의도 안 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입니다. 네, 5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8번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 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번 사용자는 취업 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3번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부터 틀렸네요.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금기법 제95조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그 감급의 제재라는 감이 특이하잖아요. 감액은 그 1회의 금액이 평균 금액이에요. 평균. 그 전문직 시험 중에 감정평가사라고 있거든요. 감정평가사를 줄여서 감평사라고 보통 하는데 감급의 제재가 나오면 감평사는 1일분의 2분의 1을 또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는구나. 네, 우리는 노무사 준비를 하지만 감평사 같은 경우에는 1일분의 2분의 1 또 10분의 1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없는 취업 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취업 규칙에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금기법 9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표창과 제재에 관한 내용이 필수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이 없는 취업 규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5번 취업 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 이후에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 네, 맞습니다. 신규 취업한 근로자는 그 회사에서 기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업 규칙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새로 입사했을 때는 새로 변경된 취업 규칙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에 취업 규칙이 적용됩니다. 9번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근데 이게 틀렸네요. 보통 뭐뭐만 또는 모두가 그렇다, 모든 그렇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의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답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주기가 1개월이 넘어가더라도 통상임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 나온 거 전원합의체 판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기 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 단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네, 2번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금기법 제2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금기법 43조 제2항인데 조문의 풀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평균 임금의 산정 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3호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라고 해서 시행령 2조에 8가지가 나와 있어요. 8가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일단 적기는 힘들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조문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수습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이 기간 때 받은 돈과 기간은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세 번째, 출산 전후 또 유산 사산 및 휴가 기간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입니다. 질병, 휴가, 휴업. 다섯 번째, 남녀 고평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여섯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입니다. 일곱 번째,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병력, 군대 갔을 때요. 8번째는 업무 외에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이 있거든요. 이 8가지는 평균 임금의 산정 중에 있더라도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5번째,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그 근로자예요. 전체 아니고요. 그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역으로 계산했을 때의 총일수고요. 실제 근로한 날로 나오면 오답 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15일이라는 것과 또 송달받은 날부터예요. 판결이 나온 때 라고 하면 틀립니다. 2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제32조입니다. 3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벌써 틀렸죠? 너무 어색한 문장이 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까 전에도 봤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라고 하면 다 틀린 선지였습니다. 무관하면 안 되고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4번,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합니다. 5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근기법 33조 제7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1번, 근로자의 징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징계 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 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의 성적, 그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사실들은 징계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취업 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개개의 혐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징계 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가 된다? 네,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요. 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고 징계 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을 하여 조치해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2번입니다. 3번, 대기 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맞습니다. 대기 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또 유지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되고요.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번,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5번,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 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네,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합의해라 라고 한 단체 협약에 규정을 해놨는데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라면 단체 협약에 규정한 이유가 없겠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이렇게 사전 합의 조항을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12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이거든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번,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60조 2항입니다. 3번,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
맞습니다. 근기법 60조 6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 휴가의 총 휴가 일수는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25일을 최대 한도로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근기법 제60조 사항인데요. 관련 문장 조문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에다가 기본 15일에다가 플러스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근기법 62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네, 이 문제는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억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근기법 제22조 1항입니다. 2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근기법 제18조 1항입니다. 디귿 소정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근기법 제17조 1항 2호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리을 시용 근로관계는 시용에 관해 나왔네요. 시용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면 그 근로관계의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네, 이거 틀렸죠. 리을이 틀렸네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파견 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 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파견법 제16조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에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파견법 제25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잘 나오니까 중요하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은 당연히 체결해서는 안 되겠죠. 무효입니다. 3번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 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파견법 영상에서도 촬영지만 파견 사업주는 파견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사용 사업주는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파견은 파견, 사용은 사용 이렇게 일치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파견 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신고일 다음 날이 아니고요. 신고일 당일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 출제 잘 되니까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15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상시 5인 이상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네,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즉 임시 파견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원이 발생해서 임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이 초과할지라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4조 1항 2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하고요. 또 뭐가 틀렸죠? 통상임금이네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번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5번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법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서든 단시간 근로자로 일단 들어가서 땜빵을 한 다음에 어떻게든 자신이 정규 채용이 되도록 이렇게 버티겠죠.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면 내가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이 됐지만 곧 정규직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을 품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16번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입니다.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벌써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안전에 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번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4번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것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번 사업주는 산안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직접 직업안정법 8조 3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을 할 때 당연히 구인 조건을 적어달라고 했을 텐데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적재적소에 배치할 만한 인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2조인데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라도 직업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간법 18조 4항 2호의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4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성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네, 틀렸죠. 성급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성급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 21조의 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네, 18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이 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아니고요. 입증 책임은 오직 사업주만 집니다. 오직 사업주만. 이 법과 관련된 분쟁은 누가 아마 원고가 될까요? 근로자가 나는 남녀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근로자가 아마 제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나는 남녀 차별을 한 적이 없어. 평등하게 대우한 적이 없고 내가 한 차별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적합한 차별이야. 정당한 차별이야. 라는 거는 사업주가 입증해야겠죠. 따라서 입증 책임은 오직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각각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2번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죠. 3번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임금차별을 하기 위해서 별개의 사업을 설립했다. 이거는 당연히 동일한 사업주의 동일한 사업이겠죠. 4번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5번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거예요. 계속 특정성만 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최저임금법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이게 최저임금법 시작 부분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최저임금법 제3조 2항입니다.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맞는 설명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이고요.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네, 다 맞네요. 고시의 주체는 항상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5일, 7일 아니고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의무까지 완벽하게 맞는 문장입니다. 3번 최저임금은 생유노소라고 제가 암기하라고 예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생유노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맞습니다. 4번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정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은 맞는데 연을 단위로 해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1항이고요.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여진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중요한 선택지고요. 네, 정답입니다. 5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네, 맞는 설명인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누가 심의해서 의결하죠? 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이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고 추가로 고시도 지체 없이 고시하는 것도 장관이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1번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번 무주택자인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네, 맞고요. 3번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습니다. 퇴직금 소멸 시효는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이고요. 4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고요.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분기당 아니죠.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매 분기가 아니라 매년이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이거 퇴직연금 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매 분기마다 봄이 가면 얼마 쌓였어요. 여름 갈 때 얼마 쌓였어요.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쌓이면 괜히 퇴직하고 싶어지잖아요. 돈이 이만큼 쌓였네? 더 쌓였네? 그냥 그만둘까라는 거를 분기마다 그만두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퇴직연금 사업자는 1년간 고생했어요. 지금 이만큼 쌓였거든요. 내년에도 파이팅해서 또 내년 연말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매 분기당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21번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8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주체는 장관이고 대위가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아닙니다. 이게 틀렸네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보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할 뿐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3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대지급금의 수급 계좌에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압류, 담보 제공, 대지급금 수급 계좌에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도 안 되죠. 압류도 안 되죠. 담보 제공도 안 된다는 거 양압담 세트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2번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사용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가 맞죠? 틀렸고요. 2번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게 쉽네요. 네, 3번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1항인데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 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의 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니요,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근로복지기본법
근로기준법 5조 1항인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번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틀렸고요. 의사와 무관하게 라고 하면 거의 오답선지가 많습니다.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할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42조의 2, 1항 2호에 나와 있습니다. 23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 아닙니다.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2번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 한번 자세히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개월 체크해 두시고요. 4번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4번 노동법의 법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기업,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 97조입니다. 디귿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법에 어긋나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규칙이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리을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든 제일 하위법인 취업규칙은 상위법들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금기법 96조 1항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입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법인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이죠. 법인이 아니고요. 2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고요. 3번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틀렸네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도 아니고 부여받는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헌법 제32조입니다. 헌법 32조. 이것도 헌법 32조이고요. 이것도 헌법 32조. 이거는 헌법 37조입니다. 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